안전벨트를 매고 머리와 미각을 편히 하세요. 이제는 예전처럼 접시를 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먹을 수 있는 세계의 기묘한 기원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씹고, 썰고, 갈고, 따고, 아삭아삭 먹고, 요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고 식탁에 앉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음식의 세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과일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흙을 만지며 채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면 이 에피소드 후엔 여러분이 먹는 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의 형태, 크기, 외관, 맛까지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접시에 올라오는 길들여진 채소와 그들의 야생 형태 사이에 종종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 몇 장의 사진이 10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오이이고 이것이 그 야생 형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당근이고 이것이 그 당근이 유래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카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죠? 채소란 잎인가요? 뿌리인가요? 아니면 정의가 모호해서 동그랗게 썰기만 하고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인가요? 채소. 예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죠. 라틴어로 레규멘이었고 레규멘은 꼬투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소는 과일입니다. 즉 수분된 꽃이 씨앗을 품고 변형된 것이죠. 우리가 콩과 식물이라고 부르는 큰 가족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완두콩, 강낭콩, 렌즈콩뿐만 아니라 등나무, 아카시아, 플랑부아양, 그리고 다시 강낭콩도 포함됩니다. 파테르노스테르,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식물 중 하나로 매우 예쁜 목걸이와 멋진 귀걸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영국인들은 논리나 어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대한 강낭콩이 채소이고 통통한 토마토는 채소가 아닙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채소가 의미가 변해 모호해졌고 손으로 수확해 냄비에 넣어 끓이는 포타제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소금을 뿌려 먹고 싶은 모든 식물을 가리키게 되었고 이 식물들은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주키니, 오이, 가지, 피망 등등은 모두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잎이, 꽃, 줄기, 뿌리줄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 식물조차 아닌 버섯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떠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 진짜 모험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식탁에 앉을 때마다 놀라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 상추를 찾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야생 조상들의 모든 잠재력을 알아봐 준 것에 감사하며 여기 락투카 세리올라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민들레과에 속하는 야생 식물로 북아프리카에서 시베리아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식물을 인도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식물은 종종 콘크리트 틈새에서 저절로 자라나는데 아마도 먹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락투카 세리올라는 분명히 모든 상추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식물은 약 4500년 전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길들여졌는데 처음에는 최음제로 여겨졌던 씨앗을 위해 재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잎이 아직도 썩기 때문에 아무도 잎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세기에 걸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락투카 세리올라가 점차 락투카 사티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개화전에 이 종을 수확하면서 넓고 부드러우며 아삭아삭한 잎을 가진 품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샐러드의 깊은 기원이 더 분명해진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이들을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 꽃이 피게 두면 현대 상추가 꽃을 피웠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2160가지의 다양한 상추 품종이 있으며 그중 많은 품종이 최근에 개발되었습니다. 대규모 단일 재배 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인류는 2700만 톤의 토마토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에펠탑 2600개의 무게와 맞먹는 양으로 솔직히 말해 대단한 성과입니다. 잡초치고는 말이죠. 하지만 상추만으로는 조금 아쉽죠. 색감을 더해주기에는 토마토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철이라면 아낌없이 많이 넣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상추보다 7배나 많은 1억 8600만 톤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토마토를 채소든 과일이든 부르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토마토는 이탈리아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식용식물들처럼 토마토는 멕시코 그리고 더 넓게는 신대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길들여진 많은 식용 식물들처럼 토마토도 야생 상태에서는 독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구입하는 토마토의 잎과 뿌리도 여전히 독성이 있습니다. 솔라눔 리코페르시쿰, 소라눔 라이코페르시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지과 식물로 이 가족은 독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들이 생산하는 알칼로이드 때문에 그렇고, 이 알칼로이드는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한 이유로 인간들은 이 식물을 그 당시에는 먹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수천 킬로미터나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던 안데스 지역에서부터 남부 멕시코까지, 그곳에서 이 식물은 진짜로 먹을 수 있도록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유럽에 도착했을 때 구대륙의 요리사들은 이 식물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처음에는 관상용 식물로 사용되었고, 사실 정말 예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콩과는 달리 토마토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식용되기까지는 2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끓인 소스 형태로 사용되었고, 혹시 모르니까요, 이후에는 익히거나 생으로 지중해 요리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요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지 역시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다투라, 벨라도나, 만드라고라, 담배와 함께 가지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비록 가지는 중동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인도 중부와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재배되어 왔지만 유럽에 도착한 것은 중세 말기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마토처럼 가지도 처음엔 관상용으로 재배됐으며 라따뚜이 같은 요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리에 색감을 더하고 싶다면 당근의 다양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근은 모든 부분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잎을 마늘, 올리브 오일, 아몬드와 함께 갈아서 저렴한 페스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물도 상추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씨앗을 얻으려고 재배됐습니다. 기원전 1000년대 초에는 이 식물이 향신료와 약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크고 섬유질이 적은 뿌리들이 현재의 이란 북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선택되고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유럽에 정착한 당근 품종이 주로 흰색이나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어서야 더 부드럽고 달콤한 오렌지색 당근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고 보급되었습니다. 오늘날 오렌지색 당근이 거의 모든 옛날 품종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대파와는 달리 조상인 엘리움 암펠로프라숨, 영구 대파라고도 불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구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레스토랑이나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대파는 아주 일찍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대파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요리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쇠기 문자로 작성된 메소포타미아의 세 개의 점토파는 기원전 1700년으로 추정됩니다. 대파는 그 사촌인 양파와 마늘처럼 더 동쪽인 중앙아시아에서 길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쪽파도 모두 알리움페이 과에 속하며 이들은 우산 모양으로 모여있는 멋진 꽃을 피웁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야생 알리움종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길들여졌습니다.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즉 우리가 흔히 양배추라고 부르는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종류의 야생종 가족에서 유래했으며 그 놀라운 유전적 유연성 덕분에 정말로 놀라운 품종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모든 양배추는 이 야생식물에서 유래했으며, 이 식물은 유럽 대륙 남부와 서부 해안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개가 최근에 나타난 늑대의 품종인 것처럼 모든 양배추도 브라시카 알레아케아의 품종입니다. 고대에 처음 길들여진 양배추는 케일로, 최근에도 케일이라 부릅니다. 이 양배추는 추위에 강해 로마 제국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북유럽과 중부 유럽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결구배추가 생겨났고, 이 배추는 중세시대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배추로 양배추 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품종의 결구, 즉 사과라고도 불리는 부분은 줄기의 돌연변이로 인해 잎이 서로 촘촘하게 겹쳐 자라면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들은 바로 이 녀석들,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입니다. 둘 다 이탈리아에서 탄생했죠. 이들의 기이한 돌연변이는 싹 내부 줄기세포 간 싸움의 결과입니다. 꽃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려면 꽃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발현되어야 하고 줄기를 만드는 유전자들은 침묵해야 합니다. 하지만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에선 두 유전자가 함께 발현되며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육즙이 많고 비대하며 아름다운 꽃차례입니다. 일찍 수확한 양배추는 삶아 비네그레트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그대로 두면 결국 꽃이 이기게 되고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는 꽃이 피어서 수천 개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엔 다음 기이한 것이나 돌연변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북쪽에서는 양배추의 돌연변이로 적양배추가 생겨났습니다. 적자색의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색소는 pH에 반응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이 양배추 품종이 적자색을 띠고 염기성 토양에서는 푸른빛을 띱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화학 수업에서는 이 양배추의 즙이 천연 pH 지시약으로 사용되어 산염기 반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브뤼셀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모두를 무섭게 했던 그 돌연변이입니다. 작고 단단하며 쓴맛이 나는 악마 같은 작은 곁눈들이 중앙에 하나의 양배추 대신 주줄기에 여러 개로 퍼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배추는 최근에 등장한 로마네스코입니다. 이 매혹적인 프랙탈 구조는 19세기 이탈리아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네스코는 자신이 유래한 콜리플라워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네스코는 먹으려 산 게 아니라 바라보려고 산 유일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 요컨대 양배추류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찾는다면 선택된 각각의 양배추 안에는 변화에 대한 추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양배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돌연변이 식물로 눈을 돌려보세요. 괴상하면서도 맛있는 유전적 가소성 면에서 선두를 달리는 밭과 식물들처럼요. 하지만 양배추와 달리 호박과 식물 가족은 여러 야생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두 명의 슈퍼스타가 바로 쿠쿠르비타 페포와 쿠쿠르비타 막시마입니다. 이 애호박과 이 호박은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밭과 식물이지만 각각 다른 두 종과 두 가지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애호박은 쿠쿠르비타 페포의 후손입니다. 대부분의 호박처럼 애호박도 멕시코 오아사카 지역에서 1만 년 전에 길들여졌으며 이는 콩이나 옥수수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나중에 이탈리아의 햇살 아래에서 이 품종, 즉 일찍 수확하는 녹색 애호박이 개발되었습니다. 18세기에, 맞아요. 18세기 이전에는 애호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쿠쿠르비타 막시마, 추출비타 막시마에서 유래했으며 약 6천년 전 안데스에서 재배되었습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의 일입니다. 호박이 지금의 형태와 고소한 맛을 가지게 된 것은 안데스 사람들과 일본의 농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957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쿠쿠르비타 속에는 수천 가지 품종이 존재하며 쿠쿠르비타 막시마 품종처럼 정말 괴물 같은 돌연변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틱 자이언트는 2023년에 재배된 가장 큰 열매를 기록했으며 무려 1247kg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열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0년에는 기록이 517kg였고 1900년에는 겨우 181kg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바구니에 담아오기에 더 실용적입니다. 오이는 히말라야가 원산지로 북인돼서 3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는 칼라바스나 호박처럼 밭과 식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고대부터 오이를 재배했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번역 오류로 오이를 다른 것과 혼동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오이와 혼동된 것은 아르메니아 오이로 단맛 없는 길쭉한 멜론의 특이 품종이며 오이와는 먼 친척입니다. 하지만 이 오이는 피클과 같은 종에 속하며 둘 다 같은 야생식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채소가 중세시대의 아랍인을 통해 유럽에 들어와 처음으로 스페인에 심어졌을 때 귀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정원에서는 이 채소가 풍부하게 재배되었는데 이 채소는 상쾌함을 주지만 실제로 영양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먹는 품종은 1950년대에야 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오이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물에 담가 두어야 했습니다. 피망은 아메리카에서 온 수많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종일 뿐만 아니라 같은 품종입니다. 사실 이는 같은 열매로 익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수확한 것입니다. 그래도 피망에는 크기가 더 작거나 크고 길이가 더 짧거나 긴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매운맛이 거의 없는 캡사이신이 없는 단고추 품종일 뿐입니다. 생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캡사이신이죠. 반면에 피망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200mg으로 오렌지보다 3배나 많습니다. 비타민C는 1933년 알베르트 센트죄르지가 피망에서 처음 추출했으며 그는 이 업적으로 193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상은 피망이 아닌 알베르트가 받은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스타 식품 중에는 아보카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아보카도의 진화 역사는 쿠쿠르비타 막시마보다도 더 큰 동물들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전 중앙아메리카에서 아보카도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미 아주 큰 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이스토세 시대 아메리카 대형 동물들과의 공진화의 흔적입니다. 그 중에는 무게가 4톤에 달하고 키가 4m 나되는 거대 나무늘보나 곰포테르처럼 이런 씨앗을 삼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코끼리의 먼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약 15,000년 전 인간 집단들이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적인 동물들과 2000년에서 300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빙하기에서 벗어났고 방금 언급한 대형 동물들은 멸종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종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보카도도 곧 멸종했어야 했지만 인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멕시코, 과테말라, 서인도 제도에서 아보카도를 맛보고 재배하며 길들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기름지고 달콤하며 오래 보관 가능한 열매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아보카도는 수확한 후에야 제대로 익기 시작하기 때문인데 이는 수출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과일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사랑받고 있지만 멕시코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생산국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것을 버터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에서는 아보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스페인어 아과카테, 아구아차테에서 왔고 이는 다시 나우아틀어 아과카틀, 아구아차틸에서 유래했습니다. 발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고환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언어도 생물종처럼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빨간색, 초록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의 무는 여러 형태와 맛을 지닙니다. 아마 중국, 인도, 지중해 지역에서 여러 번 재배되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동남아시아 지역만이 무의 조상인 야생식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분홍색이고 생으로 먹지만 많은 품종들은 이 뿌리의 강한 맛을 줄이기 위해 익혀서 먹기도 합니다. 참고로 토마토와는 달리 원하신다면 무의 잎, 꽃, 열매, 씨앗까지 모두 드실 수 있습니다. 무는 모든 부분이 식용 가능합니다. 맛있다고 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비트의 맛이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건 부분적으로 유전학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에는 지오스민이라는 분자가 들어있는데 이 분자는 토양에 존재하는 특정 박테리아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모든 사람이 이 분자에 민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후각 수용체가 이 분자들을 감지할 수 있다면 저처럼 비트가 축축한 지하실 같은 끔찍한 맛이 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채소는 단순히 우리의 식탁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트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원산지이며 오늘날에는 가축과 인간 모두를 먹이기 위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로 만든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해 달릴 수 있는 자동차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의 위대한 업적, 즉 혁명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비트를 재배해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것만큼 순수한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흥미로워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진짜 채소인 콩과 식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네요. 이 작은 식물의 진주들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로 매혹적이며
분명히 인류를 먹여 살린 식물의 판턴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우리는 종종 잊고 있지만 렌즈콩, 병아리콩, 잠두콩, 대두, 강낭콩 등은 곡물의 가축화와 농업의 발명과 함께해왔습니다. 모든 주요 신석기 혁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최초 문명들은 밀과 보리의 조상과 함께 렌즈콩, 병아리콩, 완두콩, 잠두콩을 재배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명들은 쌀 옆에 대두를 재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라블라브가 수수에 감겨 자랐고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 호박, 콩을 밭에서 함께 재배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콩의 마법 같은 힘을 활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콩과 식물처럼 콩은 뿌리에 공생하는 박테리아를 지니고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공기 중의 질소를 질산염과 암모늄 형태로 저장하여 토양을 황폐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 재배 방식은 세 자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옥수수는 덩굴콩이 타고 오를 수 있는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호박은 땅을 덮어주어 토양이 촉촉하고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방식은 수세기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농업 기술로 남아 있었고 유럽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길러진 콩과 식물이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9,000년 전 그리스, 7,000년 전 론 계곡, 6,000년 전 영국 제도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부스의 탐험대가 15세기 말 아메리카에서 9세기로 가져온 모든 식물들 중에서 강낭콩은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배 화물칸에서 유럽 농촌으로 가장 빠르게 전해진 작물입니다. 콜럼부스가 처음으로 서인도 제도를 여행한 지 50년 후 강낭콩은 프랑스 농촌에서 잠두콩과 렌즈콩과 함께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는 아메리카산 작물이지만 받아들여지기까지 2세기가 걸렸고 강낭콩은 그 전부터 이미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콩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풍요로움의 상징은 고기였으며 방귀는 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중세 내내 렌즈콩, 완두콩, 콩은 그 평판을 더 나쁘게 만들며 기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때 수확한 콩류는 건조되어 거의 썩지 않기 때문에 보관에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고기가 없을 때 콩류의 포근한 속살이 수풀을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콩류는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콩이 다 떨어졌다는 표현이 생긴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강낭콩과 완두콩이 점점 상류층 음식이 됩니다. 아직 덜 익은 강낭콩, 오늘날 우리가 그린빈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린 완두콩, 즉 풋콩이라고 부르는 것 말이죠. 이 콩들은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되어 고급스럽고 유행하는 식재료가 됩니다. 왕실에서는 고기와 곁들여 버터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했죠. 역사의 아이러니로 21세기에는 콩류가 모든 요리의 필수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선 기아, 도시에선 비만 예방을 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과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주로 이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접시에 담아 먹는 많은 음식들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들입니다. 불과 500년 전만 해도 그랬죠. 프랑스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왕의 연회를 준비한다고 해도 아보카도를 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토마토, 애호박, 피망, 호박, 가지, 그린빈, 그리고 엔다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에는 유럽에서 오이나 로마네스코 양배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의 예외 없이 당근, 양파, 샬롯, 마늘, 대파, 양배추, 상추, 무, 비트, 시금치, 순무, 뻐꾸기풀, 파스닙 정도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완두콩, 잠두콩, 렌즈콩 등 전분이 많은 식재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오늘날 우리의 시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채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의 식탁이 예전보다 더 다양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업화와 단일 재배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흔했던 몇몇 품종들은 오늘날 거의 잊혀졌습니다. 파스닙, 크론, 푸르피에, 카르돈과 같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채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 세대의 농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지역 환경에 맞게 길러온 토종 품종들은 표준화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매끈한 토마토 뒤에는 줄무늬 있고 울퉁불퉁하며 즙이 풍부한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런 토마토를 식탁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식물의 길들이기 과정이 과학의 위대한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네골 멘델은 완두콩을 교배하고 그 색깔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유전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역사를 혁신하기 훨씬 전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다윈은 조심스럽게 양배추, 사과, 비둘기의 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선택과 교배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들은 그의 시대에 모두가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의의 첫 번째 장 제목이 가축화에 의한 변이인 것입니다. 이 장에서 찰스 다윈은 정원사, 농부 또는 사육사가 특정 개체를 선택하거나 선호함으로써 한 종을 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연에서는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지만 텃밭에서는 몇 번의 수확만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 변이, 형질의 전달, 그리고 차이의 축적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예시들 덕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진화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는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영원히 바꾸었으며 인류가 자신의 유인원 기원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식물 종들은 전 세계의 인간들에 의해 선택되어 왔으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진화 생물학 실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저녁 역사를 벗기고 준비해 양념하고 맛보며 저녁 식사를 만듭니다.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채소를 알려주세요. 저는 비트를 좋아해요.